안녕하세요. 새로 채널을 개설하게 된 스크랩북입니다. 저의 채널은 영상 시간이 긴 다른 유튜브 채널들의 정보를 압축 요약하여 엑기스 정보만을 담아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하는 취지하에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요약했는데 모두 3프로TV에서 스크랩해왔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염승환 부장님을 모시고 1월 6일날 방송된 증시 시황에 대한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유동성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연이어 이틀 연속 1조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68조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요즘은 주도주뿐만 아니라 소외됐던 은행주, 음식료주도 같이 오르는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증시가 꺾일 때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주도주는 그에 비해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증시가 1980년대 500% 급등했을 때와 많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80년에는 106포인트, 85년에는 164포인트, 86년에는 272포인트로 2배 오르고 89년에는 900포인트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가 1,8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PER이 14였고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펀더멘털은 87년까지는 좋았지만 88년 이후로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더 올랐고 결국에는 돈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8개월 상승한 것 가지고는 고평가 논란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의 이슈들을 확인해보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펙 회의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엑슨모빌이 급등하였는데 우리나라도 SO의 이노베이션이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 급등으로 조선주인 한국조선해양이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수가 3천을 찍으니까 증권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주라고 해서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면 운반업체로 동아소시오홀딩스가 거론되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든 민주당이 이기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는 LG가 최대 주주였던 팹리스 회사인데 이번에 LG와 분리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계약했다는 소식으로 삼성전자와의 사업을 기대하고 사업 확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에 돈이 쏠리지만 결국엔 중소형주로도 돈이 움직일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팔면 그때가 중소형주들이 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라고 합니다. 지수가 3천을 갔다라는 것보다 자신의 계좌 잔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털만 문제 없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라. 아직도 싼 기업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과연 과열인가라는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봤는데 증권사 센터장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과열이라는 지표는 여러 달 전에 나타났고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 장기적으로는 과열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과열 국면이 있었고 당장 꺾인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합니다. 3프로TV에서 1월 18일 CES 특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CES 체크포인트는 5G, 전기차, 그래픽카드, 인공지능, 반도체, 게임, 자율주행, 미니 LED, 롤러블 폰, 갤럭시 21, 로봇들입니다. IT 투자자분들이라면 CES를 3프로TV와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크랩은 박종원 기자님을 모시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층 토론을 한 3프로TV에서 스크랩하였습니다. 블루웨이브는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와 대통령 백악관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블루웨이브가 오면 금융정책 플러스 재정정책까지 써서 돈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재정정책이 가능해지면 금융정책이 적어질 것이고 블루웨이브 자체로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블루웨이브가 계속되면 걱정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슐러 PE 레이시오라고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아주 좋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30을 넘은 적이 대공황과 닷컴 버블 때인데 현재로는 34.2로 높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봐야 할 점은 금리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2에서 3% 금리여서 주식보다 국채 수익률이 좋았지만 지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 3%인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마이너스 1%인 국채에 투자할 것이냐 했을 때 주식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도록 압박을 받을 텐데 이것은 증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0 years break-even inflation rates라고 10년 만기 명목 미국 국채 금리에서 10년 만기 물가 연동체를 빼는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가 1.94, 올렸을 때는 1.61, 지금은 2.03이라고 합니다.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을 때가 2010년 4월과 2011년 4월이었는데 2010년 4월은 금융위기 때 기대 인플레이션 룰이 2.4%를 돌파해 연준에서 1차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로 선언하였고 시장은 바로 반응해 S&P 지수가 13%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룰도 떨어졌습니다. 또 2011년 4월에는 인플레이션 룰이 2.5%를 돌파하여 2차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도 S&P 지수가 18%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룰도 떨어졌습니다. 박정훈 기자님은 기대 인플레이션 룰이 2.5%에서 3%가 되면 연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 통화량입니다. M1은 협의통화, M2는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둘 다 시중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1은 당장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 M2는 M1 플러스 정기 예금이 포함된 통화라고 보면 됩니다. 2009년 미국의 M2 증가량은 2.3%인데 2020년 미국의 M2 증가량은 25%입니다. M1은 2009년에 6.2% 오르고 2020년에는 68% 올랐습니다. M2는 물가 상승률과 연관된 지표이고 M1은 주가 상승과 연관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의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M2가 은행 예금으로 잡혀있으니 유통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서비스업을 구매할 것입니다. 백신으로 사람들이 M2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2009년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값싼 물건을 미국에 팔아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는데 지금은 긴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쓰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룰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들을 압축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